나는 라 푸파에트 후작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날 뭐로 보는 겁니까? 더러운 농민쯤으로 아시나요? 난 평생 하루도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왜 그래야 하죠? 여긴 프랑스잖아요. 마리 앙투아네트를 보세요. 숨이 막힐 만큼 아름답고 눈부시게 빛나는 왕실 우아함의 완벽한 상징이죠. 그녀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루이 왕자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막대한 책임을 곧 물려받게 될 남자죠. 머지않아 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라 왕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는 빚더미에 가라앉아 있는 나라의 왕이기도 할 겁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프랑스의 미래 국왕이 될 제 조카와 오스트리아의 대공녀의 왕실 결혼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권력과 위신, 그리고 정치적 편의가 어우러진 축제죠. 그리고 이제 가장 난처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정확한 의식의 순간입니다. 모두가 정중히 둘러서서 갓 결혼한 부부가 함께 침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왕실 부부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후계자는 꼭 낳아야 합니다. 이 무례하고 통통한 녀석아. 프랑스,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문화적이며 아름다운 나라. 적어도 수세기 동안은 그랬습니다. 세련된 예절과 감각적인 취향, 끝없는 향락의 땅이었죠. 왕과 귀족들은 밤마다 호화로운 연회를 열며 진미와 와인, 상상을 초월하는 사치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비용은 굶주린 차에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는 농민들의 등에 떠넘겨졌죠. 하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반란이라도 일으키겠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고작 인구의 80%일 뿐인데요. 농민들이 다 떠안게 되는 거지. 신은 그들을 모든 일을 하라고 만들었고 너희는 그 대가를 누리며 신나게 파티하라고 만들었어. 그게 사회가 굴러가는 방식이고 우린 수세기 동안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왔지. 왜요? 왜라니? 가난한 남자의 얼굴에 맥주가 튄다. 왜 귀족들은 다 부자고 잘 살아도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이유만으로요. 나머지 우리 같은 얼간이들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고요. 맥주를 또 쏟는다. 도대체 왜 왕이 필요한 거죠? 맥주를 더 쏟는다. 그건 누가 정한 건데요? 이 모든 게 너무 불공평하고 불평등해 보이고 적어도 나는 이제 그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맥주 마지막 한 모금까지 쏟는다. 와, 정말 계몽적인 생각이네요. 트림, 그리고 그렇게 계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프랑스 전역과 그 너머에서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 아름다운 나라가 과연 정말로 아름다운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봐요, 루이 왕자. 안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아침 할아버지가 천연두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죠. 이제 당신이 왕입니다. 정리하자면 프랑스는 심각한 재정 적자 상태고 분노한 민중은 당신이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 묻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난 당신을 믿어요. 챔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요. 루이 카페 왕자는 1774년 5월 루이 16 세로 즉위했다. 그는 악명 높을 정도로 나약한 인물이었고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다스리기는커녕 한 나라를 통치할 지혜조차 간신히 갖췄을 뿐이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렸다. 그의 첫 조치 중 하나는 미국 식민지의 혁명에 자금을 대 영국에 복수하려는 것이었다. 이봐요. 이제 우리는 독립국가예요. 정말 고마웠어요, 루이. 당신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도움이 됐다니 기쁘네요. 그런데 우리가 빌려준 그 돈 말인데요.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멋진 분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도와줘서 기쁘긴 한데 그 돈 얘긴 이제 가봐야겠어요, 친구. 행운을 빌어요. 오, 안 돼. 그리고 프랑스는 더 깊은 빚더미에 빠졌다. 경제적 파탄의 압박 속에서 고통받던 프랑스의 가난한 사람들은 귀족들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여전히 사치스럽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광란의 파티, 특히 여왕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반감이 커졌는데 그녀는 프랑스의 돈을 죄다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과 패션에 써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밭에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는 동안 그녀는 이렇게 돌아다녔다. 안녕, 내 머리는 배야.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배였거든요. 그녀의 머리는 정말 배였고 그런 사치스러운 소비 때문에 마담 적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리고 여왕 얘기가 나온 김에 왕이 그녀와 잠자리를 갖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오래된 스캔들도 있었다. 그 결과 파리의 노동계층은 여왕을 궁정의 걸레로, 왕을 부부의 의무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겁쟁이로 묘사한 음란한 전단지를 돌리며 왕실 부부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재정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 가면서 왕정에 대한 존중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왕과 그의 측근들이 내놓은 위기에 대한 해법은 사실상 하나뿐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긴다. 아니면 섹시한 달력 화보를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그렇게 해서 결정됐다. 이미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벅찼던 가난한 사람들은 사방에서 세금을 뜯기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왕실 세금 징수원입니다. 아직 소득세랑 인두세를 안 내셨네요. 그런데 집에 창문이 몇 개죠? 3개요? 네, 그럼 그거에도 세금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신부입니다. 교회 11조는 내셨나요? 그래도 이건 신의 선한 일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신. 올해 신께서 새 수영장을 하나 사고 싶어 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민간세금 징수원입니다.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친구들은 제 부하들이고요.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하죠. 올해 소금은 얼마나 샀습니까? 한 7kg쯤요. 네, 좋아요. 그럼 거기에 세금입니다. 저기 있는 건 뭐죠? 작년에 남겨둔 소금이에요. 올해 덜 사려고요. 네네. 그것도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으로 뭘 하시죠? 당연히 요리요. 식탁에서도 쓰고요. 네. 생선이랑 고기 보존도 하고요. 아니요, 네. 거기에도 세금입니다. 이봐요. 얘는 몇 살이죠? 9살이요. 그럼 올해 필요한 소금 할당량은 이미 구매했겠네요. 뭐라고요? 얘는 9살인데요. 미안하구나, 꼬마 팀미. 그럼 너한테도 세금 매겨야겠네. 네, 짭짤하네요. 그것도 세금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농민들은 수확물의 상당 부분을 바쳐야 했고 강제 노역세도 있었다. 일정 기간 동안 임금도 없이 영주를 위해 일해야 했던 것이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런 세금 정책에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민간 세금 징수원들의 폭력적인 태도는 종종 실제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곤 했다. 특히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건 지역마다 제각각인 세금 규정과 제일 신분제의 신분 계급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아예 면제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분노는 계속해서 쌓여갔다. 프랑스는 말 그대로 폭발 직전의 상태였다. 그들을 마지막으로 밀어버릴 한 방은 무엇이었을까? 자연재해에 한 스푼이면 충분했다. 연이은 혹독한 여름과 겨울로 농민들의 수확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즉, 먹을 것도 돈도 없다는 뜻이었다.
그러는 사이 빵값은 폭등했다. 물론 상류층은 곡물과 밀을 엄청나게 비축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위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진짜로 굶주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폭동이 일어났다.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빵집들은 습격당했다. 빵을 숨겨두고 자기들만 챙긴다고 의심받은 제빵사들은 심지어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와, 이거 진짜 통제 불능이네요. 폐하,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폐하께서 나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뭘 하실 겁니까?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 알겠다. 삼부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결정하게 하지. 정적 분노. 넌 정말 살만 찌고 예의도 없는 녀석이구나. 삼부회는 왕을 제외하면 프랑스에서 가장 정부에 가까운 존재였다. 하지만 순수한 자문기구일 뿐이었고 거의 소집되지도 않았다. 실제로 이때 이전 175년 동안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프랑스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자 왕은 이제 정부를 불러 도움을 받아야 할 때라고 느꼈다. 삼부회는 세 개의 신분, 즉 성직자, 귀족, 그리고 나머지 모두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 성직자 계급은 인구가 13만 명이니까 한 표. 귀족 계급은 인구가 35만 명이니까 역시 한 표. 그리고 제3신분, 인구가 2,700만 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당신들은 한 표입니다. 제3신분은 당연히 이 제도가 마음에 들 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식이었기 때문이다. 제3신분의 세금을 인상하자는 안건입니다. 찬성, 반대, 2대1. 제3신분에 대한 세금은 인상됩니다. 제1, 제2신분은 똥멍청이다라는 안건을 제안합니다. 찬성, 반대, 2대1. 공식 발표. 우리는 똥멍청이가 아닙니다. 제3신분은 어떤 개혁을 시도하든 상위 두 신분에게 항상 표결로 밀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게 엄청 어이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인구의 98%를 차지하니 따로 나가서 자신들만의 정부를 만들고 법을 제정하고 나라 운영을 직접 맡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렇게 국민의회가 탄생했다. 이제 제3신분이 주도권을 잡았고 왕이 이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하, 너희 건물 잠가버렸지롱. 이제 어쩔 건데? 잠 안 잠긴 다른 건물을 찾아가겠죠. 실제로 국민의회는 길 바로 아래에 있던 잠기지 않은 다른 건물, 실내 테니스 코트를 찾아냈고 1789년 6월 20일 그곳에서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한다. 왕이 더 많은 평등과 경제 개혁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회의를 멈추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이다. 이 새로운 국민의회에는 제3신분 출신의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와 조르주 당통이라는 두 젊은 변호사도 있었다. 제1, 제2신분의 일부 인사들조차 이들의 대의에 합류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코뱅 클럽이라는 급진적인 새 정치단체를 결성했고 빠르게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반면 많은 제3신분 인사들은 그저 더 많은 평등을 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자코뱅 계열 내부에서는 점점 더 과격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왕을 아예 없애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공포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불안정해지자 모두가 뭔가를 두려워했다. 왕은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고 파리 주변에 군대를 배치했다. 제3신분은 군대가 집결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왕이 자신들을 체포하려 한다고 두려워했다.
어쩌면 처형까지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왕이 개혁을 시도하던 인기 재무장관을 막 해임한 상태였다. 이제 더는 협상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통제되지 않은 공포는 종종 분노로 끓어오른다. 그리고 분노는 폭력으로 폭발한다. 수세기에 걸친 잔혹한 불평등, 가혹한 억압, 심지어 굶주림까지 겪어온 파리의 민중은 이제 막 시작된 개혁의 움직임이 이렇게 빨리 짓밟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고 판단했다. 개혁 따위는 집어치우자. 그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했다. 혁명이다. 프랑스 군대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은 파리 시민들은 스스로 무장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민의회는 부르주아 민병대, 즉 국민위병대의 창설을 선언했고 곧바로 프랑스군 소속의 많은 병사들이 혁명 진영으로 이탈에 합류했다. 1789년 7월 14일 새벽 대규모 군중이 오텔 대 앵발리드로 몰려가 습격했다. 군 병원이었던 그곳에서 그들은 대량의 소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나쁜 소식은 새로 손에 넣은 무기에 쓸 화약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좋은 소식은 화약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파리 위로 우뚝 솟은 왕권 폭정의 상징이자 감옥 요새 바스티유였다. 오전 무렵 군중은 바스티유를 둘러싸고 책임자인 드론의 총독에게 감옥을 넘기고 화약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당연히 드론의 총독은 말도 안 돼라는 반응이었다. 그는 시간을 벌기 위해 군중 일부를 협상하자며 안으로 들였다. 밖에서 기다리던 군중은 점점 인내심을 잃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새를 향해 돌격해 안에 있던 프랑스 군과 맞붙었다. 폐하, 시민들이 바스티유를 포위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드론에 총독이 잘 막아낼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폐하, 지금 보니 군중이 바스티유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분명 드론의 총독이 그들을 물리치고 도망치게 만든 거야. 걱정할 거 없어. 폐하, 저거 혹시 창 끝에 꽂힌 게 드론의 총독의 머리 아닌가요? 분명 드론의 총독이 몸 없는 창머리 신의 형태로 승화했고 시민들이 그에게 반해서 도시를 행진하고 있는 거겠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 국민의회가 이 폭력 사태를 전해 들었을 때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이를 규탄하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혁명을 이어가는 것. 다른 하나는 와, 머리를 창에 꽂았다고? 진짜 하드코어네. 우리 마음에 든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참고로 그들은 두 번째 선택지를 택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런 반응이 훗날 프랑스 혁명의 유산이 될 극단적인 폭력과 유혈 사태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본다. 혁명 기간 동안 폭력이 이렇게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데에는 장폴 마라라는 인물의 글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한다. 그는 과학자였지만 끔찍한 피부병 때문에 욕조에 틀어박혀 지내야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스스로 애정을 담아 인민의 친구라고 이름 붙인 급진적인 신문을 쓰기 시작했다. 프랑스 시민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기회만 주어지면 왕과 귀족들은 우리 모두를 학살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처형하라. 전부 죽여라. 머리 1000개를 잘라라. 그래도 부족하면 1000개를 더 잘라라. 이봐요, 삐거기 씨.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너무 귀엽잖아. 나도 사랑해요, 삐거기 씨. 자, 어디까지 썼더라? 맞다. 다 죽여라. 이 신문은 혁명 기간 동안 파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출판물 중 하나가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 점점 더 커지는 공포와 분노를 퍼뜨리는 데 성공했다. 8월이 되자 국민의회 지도자들은 토머스 제퍼슨의 도움을 받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채택했다. 이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 정말로 놀라운 문서였다. 그리고 내가 인간이라고 말할 때 말 그대로 남자를 뜻한다. 성평등이라는 면에서는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지만 이 선언은 이후 수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에 엄청난 영감을 주게 된다. 하지만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런 계몽적인 평등 사상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빵값은 여전히 터무니없이 비쌌고 구하기도 어려웠다. 사람들은 위기에 대해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왕이 그 문제를 아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느꼈다. 그는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20km나 떨어진 베르사유에 살고 있었다. 그 결과 그는 안락한 생활을 누리며 더럽고 냄새나는 시민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10월 5일 무려 7,000명에 달하는 여성 군중이 전례 없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그 거리감을 없애고 왕과 직접 맞닥뜨리기로 했다. 여성들은 베르사유에 있는 왕의 궁전까지 행진했고 가는 도중 군중은 수만 명 규모로 불어났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궁전 밖에 있는 저것들은 뭐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폐하. 저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 그럼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와, 보세요. 이게 바로 처음부터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개소리예요. 현실 감각이 너무 없잖아요. 저 사람들은 진흙탕에서 뒹굴며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해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최소한 먹을 권리를 달라고 온 사람들한테 케이크 한 조각이면 해결될 거라고요. 그럼 타코벨 크런치랩 수프림을 먹으라고 하지 뭐. 와, 그래도 저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막장인 건 아니에요. 군중 일부는 실제로 궁전 안으로 난입했고 여왕을 죽이려는 의도로 움직였다. 여왕은 침실에 있던 비밀 통로를 통해 간신히 탈출했다. 분노한 군중은 여러 명의 왕실 근위병을 살해했고 그들의 머리를 창끝에 꽂아 올렸는데 이제 눈치챘겠지만 이들은 이런 행동을 꽤 좋아했다. 왕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군중 앞에 나와 직접 대화해야 했다. 그는 혁명 정부와 권력을 나누는 새로운 지위를 받아들이고 군중과 함께 파리로 돌아가 왕과 신민 사이의 분리를 없애겠다고 동의했다. 루이 왕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의 궁전을 털어댔다는 점이었다.